디자이너는 설계자도 아니고 아티스트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전무님이 나오시면서 아티스트처럼 보여서 되게 부러웠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었거든요. 박진우 디자이너님이 생각하시는 디자이너의 그 아이덴티티란 무엇일까요? 네, 오늘 제가 사실은 가장 덜 아티스틱하게 옷을 입고 왔습니다. 사실 원래 핑크색에 이렇게 바지 입고 다니는 스타일인데 다음에 그 인터뷰는 아마 제가 좀 꽤 된 얘기 같긴 해요. 근데 뭐 사실 그게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 그 황정무님도 얘기했지만 어떤 그 인문학적인 베이스나 아니면 디자인은 문학이다나 이런 얘기처럼 저도 디자이너가 어떤 외형을 만들어내는 뭐 어떤 컬러를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스토리텔러로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디자인의 분야가 워낙에 넓다 보니까 뭐 어떤 각 분야에 대한 전공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스토리텔러고 그 이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이제 제품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픽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면 저는 그 후에는 사회 운동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회를 이끌어가는 힘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앞에 나와서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처럼 말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되는 가치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가고 그런 것들이 제품화되고 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바꿀 수 있다면은 사회 운동까지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자인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거든요. 와우. 한 번도 생각 못했던 이야기네요. 그쵸? 사실 디자인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는 참 여러 번 들었었지만 디자인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못했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디자이너는 스토리텔러가 될 수 있고 메시지를 전하고 나아가서 사회운동가까지 될 수 있다. 정말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전무님은 어떠세요? 네. 같은 질문에 대해 네. 디자이너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네. 해외에선 디자이너가 뭐 은행에 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디자이너 아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되게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넓은데 이제 저 개인적인 경우에는 이제 전 산업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협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제품을 100만 대를 생산해야 된다. 그러면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거의 한 40명, 80명이 이제 개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냥 디자이너는 산업인의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스펙트럼에서는 또 다양한 정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또 기업 안에 계시니까 정말 하나의 팀으로서 또 멤버로서의 그런 또 중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황성걸 디자이너님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제가 소개할 때 못했는데 모토로라 모빌리티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직함이 있는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전 세계에 딱 7명이 있대요. 그 7인 중에 1명이라고 하십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제가 한 가지를 했으면은 그 자격이 안 주어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잡을 한 7번을 바꿨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 안에 있다가 야, 너 요거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있는데 한번 해볼래? 그때마다 옮겨갖고 1년 반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옮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기회가 이제 왔던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외부에서 뽑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예, 그게 아마 오히려 여러 분야를 경험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제너럴한 지식들이 예, 업계에서는 이제 CD라고 하는데 네. 아까 뭐 아트 디렉터라는 타이틀을 말씀하셨는데 산업 쪽 디자인에서는 또 이제 그러니까 CD,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타이틀이 자기 커리에서는 피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랑은 달리 이렇게 일단 손을 놓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러니까 디자인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VP가 돼도 부사장이 되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VP and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져가요. 네. 그만큼 저희 분야 안에서는 되게 자부심이 큰 타이틀인데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는 이제 직책보단 직급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직책적으로 되게 이제 그 디자이너한테는 중요한 그런 타이틀인 것 같습니다. 그 기업 문화의 큰 차이기도 하네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여기서 예. 가장 중요한 이거 역할을 유럽이나 하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게 제일 놓기 싫은 타이틀 중에 하나죠. 훌륭한 직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군요. 잦은 이직이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는 비결이었군요. 예, 내부에서요. 네, 농담이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디렉터로서 디자이너로서의 또 엄청난 그 인정받았던 뭐 사례들이나 이런 것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인정 못 받았던 것도 많이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좀 이제 아까 젊다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그
나이가 이제 어려 보인다는 게 항상 네. 핸디캡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속상했어요, 처음에는요. 그래서 맨날 밤새 옷 입고 다니고 막 이렇게 좀 더 어른스러워 막 턱수염도 길러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미국 가면 더 힘들거든요. 그냥 네. 영 에이시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제가 한 2000년도쯤에 빨리 이렇게 이제 디자인 매니저가 될 뻔했는데 네. 그때 이제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인데 이제 들었던 게 이제 그냥 아시아 사람은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는 게 더 어울린다라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끝까지 갖고 왔는데 끝까지 이제 행정적으로 해결을 했는데 그게 되게 이제 속상했는데 그날 밤 계속 못 잤던 것 같아요. 못 네. 자다가 생각했던 게, 아, 여기서 10명 중에 9명이 포기를 하는구나, 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하자, 바닥부터. 그래서 또 달리고 6개월 후에 이제 매니저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매니저가 돼도 또 이제 직원들은 다 영국이나 프랑스 사람들이 이러니까 이제 시선이 곱진 않았는데, 네. 그런 이제 어떤 인내심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인내심과 성실함 그런 그죠. 예, 그리고 그죠, 네. 저희 아버님이 이제 해외 생활을 많이 하셔갖고 이제 어릴 때 네. 영어를 많이 가르치셔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미국 떠난다 그럴 때 두 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같은 놈이 미국 나가서 잡을 권리가 별로 없다. 네. 또 하나는 잡을 구하더라도 너는 뭐 악수하고 막 이러지 말고 성실하게 일을 해서 트랙 레코드를 만들어야 된다. 그 글로벌리 봤을 때 너라는 정체성 자체는 그다지 힘 있는 정체성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정치 이런 건 잘 못하고요. 그냥 트랙 레코드를 만들자, 실적을 쌓자라는 게 되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아버님한테 좀 감사드린 면도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이렇게 또 인생의 성공의 비결까지 같이 이제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박준 디자이너님도 만만치 않으시잖아요. 이게 소개할 때 보니까 세계 100대 디자이너, 젊은 디자이너 중에 한 분을 뽑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게 됐나요? 예. 항상 제가 농담식으로 이제 네. 세계 100대 디자이너 얘기하면 세계 100대 맞은 디자이너라고 하는데 아, 그래요? 그 사실은 뭐 사실 100대고 뭐 몇 대고 이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닌데 그건 뭐 사실 언론에서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는데 계기는 이제 프레임이라는 디자인 잡지가 있어요. 근데 그 잡지에서 어떤 책을 소개하는 자리였는데 그 책이 이제 그 책의 컨셉이 이제 세계 가장 유명한 10명의 큐레이터가 이제 10명의 디자이너들을 소개를 하면서 그게 총 100명이 나오는 네.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제 소개가 되면서 제가 이제 그런 타이틀을 갖게 되긴 했죠. 근데 사실은 그 명칭보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 기사의 그 내용에서 저는 되게 뿌듯했던 게 뭐냐면 일단 저를 고르신 분은 한국 큐레이터였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한국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계속 디자이너를 키운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정부도 막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 디자인 큐레이팅이나 뭐 어떤 디자인 기획에 대한 사람이 키워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디자이너를 언론에 내세워주고 아니면 이 사람이 하는 디자인이 맞다라는 어떤 저널리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평가를 명확하게 해준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규모가 크고 뭐 유명한 상 하나 받았다 뭐 이러면은 다 유명한 디자이너라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많이 되어 있고 사람들에게도 이제 아는 디자이너들이라고 하면 그런 매체에 몇 번 나온 사람들로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이제 그 디자인에 대한 이슈들 이런 걸 갖고 이제 큐레이터를 뽑았고 그분 중에 한 분이 한국 사람이었다는 게 저는 되게 자랑스럽고 또 이제 그분은 사실 한국 사람만 뽑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저였고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디자인 세대로 따지면은 모르겠습니다. 그 큰 바운더리에선 저도 2세대고, 저도 이제 그런 교수님들한테 배웠지만, 2세대지만 2세대 맨 앞쪽에 있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국을 처음 나가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 학위 받은 걸로 이제 한국 들어와서 뭘 하는 건 아니지만, 외국에서 그 실제 전시를 하면서 참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활동할 당시에는 이제 모든 학생들이 그게 근본 이제 디렉션처럼 이렇게 방향성으로 잡혀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 그걸 보면서 뭐 아까 약간 젊어 보이시고 이런 것도 네. 있는데 저희도 어느덧
가면은 중견으로 빠지더라고요. 네. 항상 차세대 디자이너 하다가 나 언제 본세대 하지 그랬는데 이제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그 타이틀 자체가 갖는 것보다는 어쨌거나 그 앞쪽에서 이제 그 어린 친구들이 갈 수 있는 방향에서 그렇게 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두 분 다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분의 나이가 정말 묻고 싶네요. 나중에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디자인, 이제 기술, 이제 융합,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디자인의 그 근본에 돌아오면 사실은 창의성이거든요. 창의융합 콘서트 같은 경우도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고,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으실 것 같긴 한데, 창의성은 그런 디자인 감각, 이런 거는 타고나는 걸까요? 길러지는 걸까요? 아무나 먼저 대답해 주세요. 네. 변수가 여러 솔직하게. 가지 네. 있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성장을 하면서 환경에서 오는 이제 감각이 있고요. 네. 색감이라든지 비례감 같은 거는 이제 가장 기초인 거는 이제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지만 또 그 룰을 깨고서 감각이 좋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통찰력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환경이 세팅이 안 되어 있더라도 조금 더 라한 환경에 있더라도 그 통찰력이 좋으면은 잘 되는 그 부분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훈련이 가장 큰 또 변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미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젊은 애들이 감각이 좋고 나이 들면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세대를 변호하는 건 아니고요. 네. 실제로 훈련돼서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나이 어린 친구들을 만약에 수족관에 보내갖고 야 색감에 대한 인스피레이션을 받아봐. 그리고 와서 일을 시키면은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 막 보고 좋아한 다음에 와갖고 또 똑같은 색깔 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회사에서 인스피레이션 1박 2일 여행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럼 저 일단 배낭 메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핫스팟을 정해놓고 가간 다음에 거기서 각자 해처 모여를 하면서 스케치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데리고 간 사람들은 다 부장급들이에요. 왜냐면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제 그분들은 허리가 안 좋으셔갖고 고생을 하시는데 네. 이제 그런 세 가지가 디자인의 창의성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드라이브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둘 중 하나 택하기는 좀 어렵네요. 그쵸. 네. 그래서 창의력, 이제 훈련 받았을 때 이제 창의력을 더 발휘할 수 있다. 더 찾고 이런 것도 굉장히 인사이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디자이너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저는 이제 황정무님이랑 이제 이렇게 활동하는 분야가 조금 섹터는 좀 다른 파트는 있는데 네. 이쪽에는 이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가 볼 때는 어떤 자유로운 활동 범위에서 어떤 디자이너가 활동을 할 때는 어떤 교육도 중요하니까 그게 교육일 수도 있는데 그게 삶의 경험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삶의 환경에서 살아왔느냐가 되게 디자인 감각에 대해서 근본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국내에서 이제 어떤 훈련이나 이런 방식들이 대학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 가는 게 아무리 학교별로 차별화를 두고 뭐 입시를 바꾼다고 해도 환경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좀 좁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뭐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일단 할아버지가 스위스 사람, 할머니는 프랑스 사람, 뭐 그 증조 할아버지는 독일 사람, 뭐 이게 완전 이렇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문화적인 게 비슷한 것 같지만 이게 가치 안에서 얘네들이 그 디테일함을 이렇게 틀린 부분을 이제 느낀단 말이죠, 사는 게. 네. 그러다 보면 그게 사실은 디자이너가 이제 삶에 대한 관찰자고 어떤 물건을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가 이런 것도 보고 해서 할머니 쓰는 거랑 할아버지 쪽 가족 쓰는 거 이런 걸 되게 디테일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와. 그거에 따라서 그 친구가 네. 나중에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얼마만큼 막 이렇게 틀린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가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네. 특히 그런 어렸을 때의 네. 경험과 저도 뭐 개인적으로도 환경. 황정무님도 그 아버님한테 좋은 얘기를 네. 들었는데 저희 집은 사실 봉제 공장을 했어요 어릴 때. 그래서 그게 은연중에 집에서 이제 미싱이 막 돌아가고 있고 사실 뭐 큰 공장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청업체였지만 그때 이제 뭐 어린 기억에 거기 일하는 누나들이 진짜 뭐 이렇게 조그만 거라도 만들어주면 그거 좋다고 이렇게 가면이라고 쓰고 뛰어다니고 했던 것들이 이제 지나고 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되게 감성 깊숙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어릴 때 무의식의 경험들이 정말 재능이나 좋아하는 걸 많이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에게도 희망이 있는 게 이런 창의력이나 감각을 기를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이 드는데 그냥 일반인들이 어떻게 하면 창의력을 기르고 감각을 기를 수가 있을까요? 이 역시 너무 많이 받는 질문일 것 같아요. 네. 드세요.
창의력이요. 네. 저는 사실은 사회가 크게 변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많이 한국 사회가 이제 뭐 어떤 사람들 창의성이나 이런 거랑 조금 많이 거리가 있다라고 예전에 교육도 받았고 좀 그렇게 많이 느껴왔지만 뭐 많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부분에서 월드컵도 있었고 뭐 정말 이번에 뭐 싸이 같은 경우도 하나의 계기인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되게 크리에이티브해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노래방 가면 얼마나 크리에이티브하게 놀고 저기 놀 때 아주 크리에이티브하게 네. 술 마시는 방식도 우리나라 같이 크리에이티브하게 네. 마시는 나라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상황과 격식과 이런 거를 이제 이틀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틀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뭐 저는 방법은 따로 없다고 보고 그냥 스스로가 오픈 시켜버리고 이제 싸이 말로는 미친다고 하는데 미쳐버리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오히려 오픈마인드 진짜 미치는 거 잘 네네. 노는 게 순간 맞아요. 미쳐주는 게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창의력을 네. 갖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왜 서점에 가면 이제 그런 책들 많잖아요. 뭐 이렇게 1억으로 100억 만들기, 네. 뭐 조기유학 성공시키기. 네. 근데 이제 그게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공식적으로 써갖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주입적인 그런 성향에 되게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게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나라가 기초과학에 너무 신경을 안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해요. 실제로 이제 아카데미아에서는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인지과학, 물리학에서 많은 인스피레이션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방법들을 동원해서 약식으로라도 쓰면은 되게 많은 거를. 근데 그 기초과학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사람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네.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통찰력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나는 왜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책만 읽으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책 몇 권 읽는 것보다 한 권 읽고 100번 생각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3단계가 있는데 보통 read, think, reflect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reading만 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읽고 나서 생각을 하고 반영을 하는 단계는 3분의 2는 까먹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몇 권 읽었냐만 보고. 저는 신문 읽어라, 책 읽어라, 그리고 책이라는 게 좋은 것도 많지만 정크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되게 시니컬한 편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히려 그런 방식의 교육이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가 왜 사고에서 나무가 떨어질까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들으셨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실제로 기술 현업에 계신 분들이에요. R&D 분야에. 사실 같이 일하다 보면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슈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을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현업과 관련된 질문들을 제가 사전에 받아봤었는데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실제로 현장에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기술과 디자인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좀 어떻게 의견을 조율해 나갈 수 있는지 정말 되게 팁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박진희 기자님 말고 황 전무님께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기술과 디자인이 이렇게 충돌하는 상황에서 예.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떻게 공감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융합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통합과 다르잖아요. 네. 융합이라는 거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통합이 아니고 3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런 시너지를 이루기가 되게 힘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엄밀히 따지면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뷰로크래시도 있고 파벌도 있고 또 부서장 간의 또 경쟁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어떤 코퍼레이트 레터를 올라가면 사다리를 올라가면은 사실 CEO는 한 명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철학과 그분의 어떤 사업 미션이 있는 거고요. 네. 사실은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충돌이 있을 때는 답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왜냐면은 제일 사업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전술이 나오는 거지 전술 간의 충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를 한번 다시 재고를 하면 보통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때로는 업무 성격 차이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되게 고급스러운 어떤 그 피니시, 그러니까 마감을 해야만 되게 패션스럽고 그 세그먼트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또 설계 입장에서는 공학 입장에서는 아 그거 되게 수율이 낮다, 분량이 많이 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그냥 주어진 네고시에이션인 것 같아요. 네. 그걸 스트레스로 보기보다는 내가 운전을 하면 차 사고가 나기 마련이라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업무의 일부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네고시에이션도 하나의 스킬이기 때문에 즐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당연한 걸 또 즐기고 오히려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이제 전체 코퍼레이트 목표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R&D 쪽에 또 계시다 보니까 엔지니어들은 그런 얘기는 너무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디자이너의 마인드를 가져라. 디자인 마인드를 가져라.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걸 실제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영이 될지 사실은 도저히 감을 잡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엔지니어로서 R&D 분야에서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생각하는 방법 이런 팁도 있으면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질문이 어렵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진희 디자인님은? 네, 제가 엔지니어 부분은 사실 황 전무님이 얘기하시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개인적인 부분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삼성에 있으면서 가장 엔지니어와 이제 디자이너와의 이제 충돌을 많이 봤어요. 보기도 했었고 이제 또 아예 또 디자이너들 마케팅 쪽과도 이제 충돌이 많은 것도 봤었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전 반대적으로 엔지니어 입장이 아니라 디자이너 입장에서 엔지니어링이란 부분은 되게 그것 때문에 내가 디자인을 꿈꿀 수 있는 부분의 시작점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네. 기술과 디자인의 기술 때문에 디자인이 한계를 갖는 게 아니라 기술 때문에 디자인을 해야 되는 약간 원천이 되는 부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사실은 어쨌거나 업무 자체가 디자인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는 하드웨어 케이싱 자체를 뭘 하고 트렌드를 쫓아가고 이런 짜여진 일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엔지니어들은 또 그 부분을 이제 현실화 시키는데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이제 뭐 어떤 제조 비용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데 아니면은 사실 상대적으로 서로가 갖고 있는 양방이 갖고 있는 어떤 가능성에 대한 거를 반대쪽에서 먼저 시작을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엔지니어들과 이제 항상 디자이너 싸우면 이제 뭐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욕을 바가지로 하죠. 개발팀 어쩌고 정말 뭐 하는 일도 없으면서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고 맨날 이러는데 네. 사실 그 안 되는 문제에서 계속 고민을 했을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풀리지 않는 답이었고 성공으로 가기도 힘든 문제인데 사실 되는 부분에서 다른 부분을 그럼 먼저 보자. 근데 그거를 노력은 필요하겠죠. 엔지니어들도 이제 디자이너들한테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 내용을,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푸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고 갈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거를 잘 설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디자이너들도 뭐 어떻게 해서는 재밌는 얘기라고 섞어서라도 이게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있다라고 막 이렇게 보여주듯이 엔지니어도 마찬가지로 이게 얘는 저 꿈꾸는 이상주의자라고 보지 말고 그런 것들이 되는 방향에서 그럼 이거 해보면 어떨까 계속 이런 제안이 서로 먼저 끄집어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랑 이제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공감이 정말 중요하네요. 그죠? 같이 팀워크로 일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또 이제 현업에 계시니까 궁금한 점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동의하기도 하고 이런 점이 어렵다는 점도 있고 그런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 오신 분들 실제로 이제 이런 이슈가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런 게 있으면 같이 한번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저기 맨 끝에, 네. 대리님 질문해 주셨어요. 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요. 디자인 크리에이티브를 하시니까, 최근에 일어난 일을 보시면은 애플이 삼성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디자인 특허를 가지고, 굉장히 좀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모방도 창조의 하나인데, 그 디자인을 가지고 사실 디자인이 아니죠. 이제 자본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디자인을 해석시키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실제 이걸 리드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는 일단 사실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이렇게 예술도 모방 이런 얘기 같은 경우는 사실 콘텍스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그 논리를 얘기하냐가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건 약간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방에 관련된 그 명제는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모르겠어요. 미국 중심의 어떤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민족적으로요. 근데
이제 그 과거는 이제 그렇게 사례를 두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어떻게 발전할 수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조사에 있다 보면은 실제로 패턴트 설치를 합니다. 한번 쭉 하고서 우리가 어떤 패턴트를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유틸리티인 경우에는 역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돌아갈 국민을 하거든요. 아, 디자인 쪽도 패턴트 설치를 원래 하게 되어 있고요. 기획 단계에서 그거를 이미 참고하고서 그 다음에 디자인이 나올 때, 그거 너무 애플스러워, 그거 너무 노키아스러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피해가는 게 사실은, 그니까는 디자인 언어나 조형 언어나 그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참고물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원래 피해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에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되게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그러니까 디자인 결정을 디자이너가 내리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문화적으로 봤을 때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이제 그런 사고를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러 앵글에서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는 사실은 이제 언론에 많이 나와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요. 네. 실제로는 이제 그 패턴트가 다 이제 미국이 승리를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패턴트를 갖고 이렇게 판정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주어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배심원들도 같이 이제 상식적으로 개입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의도를 먼저 파헤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메일 같은 문제가 많았다고 그 얘기를 전 읽었고요. 디자인보다 읽었고요.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거는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고 저도 우리나라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발전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런 쪽에서 더 강하게 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패턴트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방어책이기도 하고 또 사업책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지식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더 어떻게 방어뿐만이 아니라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패턴트만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을 정도예요. 그 패턴트만 가지고서 그러니까는 레비뉴가 창출되는 회사가 있을 정도니까는 좀 그런 분야가 더 발달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그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사람들이 인지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하신 거는 결정권이 오히려 좀 디자이너에게 있으면 조금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으면 좀 다를 수도 있겠다. 디자이너가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하달되는 내용은 이게 트렌드다 이쪽으로 가야지 이제 우리도 그 디자인도 하나의 중요한 변수기 때문에 그 시장 점유율의 한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하달이 내려오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자존심을 걸고 그 다음에 회사 철학이나 네. 회사 정체성에 맞는 쪽으로 디자인을 추구하는 게 더 그렇죠. 옳은 기업식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황 전무님이 약간 네. 현업에 계시기 때문에 그쵸. 좀 되게 완곡하게 표현한 그것도 있어요. 근데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거의 의견을 갖지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떤 카피에 대한 문제는 아까도 보셨지만 루이비통 제가 이제 카피한 격이 됐는데 또 제 카피작도 일주일에 쫙 깔려 있습니다. 이제 그런 카피를 카피하는 거죠. 고소인과 네. 피고소인의 입장을 둘 다 가질 수 있는 입장인데 네. 사실 그걸 떠나서 저는 이제 삼성이라는 회사를 제가 다녀보기도 하고 했지만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 지금 저희 지금 애플과 삼성 이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이걸 국수적으로 이렇게 계속 커버만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요점들이 언론에 나온 요점을 보면 이제 삼성이 그 라운드 그걸 따라한 거에 대한 이 정도는 다 따라하잖아. 그리고 이 정도는 또 다른 데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포인트에 모든 게 다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삼성이라는 회사가 지금 이제 이 포인트를 시점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떠한 그러한 맥락에서 쭉 발전을 쭉 해오다가 사실 도덕성의 문제가 사실은 저는 조금 있었다고 봐요, 분명히. 그게 도덕성이라기보다 우리는 지금 빨리 발전을 해야 되고 2인자라도 빨리 차지해야 되고 지금 이제 1인자 자리를 그러고 있지만 이 판결에서 이제 어떻게 국민들이 대응을 하고 독도처럼 정말 대응을 할 것인가 이게 그렇게 할 것인가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국민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 삼성도 그렇고 이런 포인트에 따라 정말 중국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정말 좀 선진적인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리 어떤 사람이 봐도 카피라고 생각하지만 법정에서 이긴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그 사람들이 중국 힘이 세졌으니까 그렇구나라고 그냥 끝나지 않는다라고 문화 자체를 아예 그냥 다운으로 보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법정에서는 저희가 대응을 해야겠지만 어떤
미국도 어떤 자본주의 논리가 엄청나게 센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 반성의 기회로 삼고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맞아요. 이번 소송이 말씀하신 대로 되게 큰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 같아서 그 다음 또 행보가 많이 기대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만 추가를 네. 하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학원 들어갔을 때 대학원에서 수업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디자인 에틱스라는 수업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디자인 윤리에 대한 수업인데 그 수업을 왜 대학원에서 할까? 네. 초등학교도 아닌데 네. 윤리란 과목을 안 한 지가 벌써 10년 된 것 같은데 했는데 듣고 나면서 아 이게 더 큰 화를 맞고 그러니까 화라는 거는 저희가 놔두면은 10x10으로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근본적으로 막는 정신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더 이렇게 남한테 피해 주는 거를 쉽게 생각하고 네가 최고야라고 교육하는 것보다 윤리성을 지키고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듭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뭐 예쁜 디자인, 좋은 디자인보다도 정말 가장 근본에 있는 에틱스가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또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볼 때가 제일 예, 여기 앞에 계신 선생님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왜 이 퓨처폰에서 강자였던 모토로라가 스마트폰에서 이게 그 자리를 내줘야 됐는지 그 이유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기술적인 문제였는지 아니면 디자인적인 측면이었는지 아니면 경영진의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이었는지 그게 이제 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네. 거기에서 그럼 매니지먼트에 대한 문제였는지 디자인에 대한 문제였는지 기술적인 문제였는지 그 해답에 따라서 그러면 왜 스마트폰 시장에서 밀리기 시작한 시점에서 지금까지 왜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 형식적인 대답하려고 앉은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가장 큰 거는 이제 경제성의 원칙이라는 건데요. 미국에서 제품을 개발을 하면, 그러니까 제품을 개발해서, 근데 한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 스펙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아직까지 스펙을 보고 사요. 그러니까 이제 point of purchase랑 point of sale에서 한국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이성적으로 사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보통은 그 이외의 변수는 이제 리테일러 판매원의 어떤 영향력도 크고요. 이제 리테일러의 판매원은 또 자기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네, 보조금 대리점, 같은 거 그렇죠. 이제 그 재고를 정리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인센티브를 이제 또 챙기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제 그게 머릿속에 박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가 스펙도 되게 수요가 높고 네. 우리나라 위를 개발한 걸 딴 데 쓸 수가 없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핸드폰을 사면은 뭐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주고 사는데 미국은 보통 그 이제 플랜이랑 합쳤을 때 그 $99 폰이나 뭐 150불짜리 폰 네. 이런 게 더 주류를 저렴한. 이룬다고요. 그러니까 99이 가장 큰 매스 마켓이거든요. 스마트폰에 있어서는요. 오, 그 정도구나.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이렇게 그런 면에서 돈을 별로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우리나라 쪽에 맞추다 보면 딴 데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걸 레버리지 아웃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그 치열한 경쟁, 삼성, LG 강자 사이에서 경쟁을 해서 출시하느니 여기서 개발을 해서 미국에 출시하는 게 훨씬 낫다. 예를 들어서 버라이즌 같은데 저희 이제 뭐 레비뉴의 한 반 정도는 버라이즌이라는 이제 가장 큰 이제 네, 그 통신사에서 오는데 네. 거기는 이제 하나만 잘 팔리면은 그 하나가 우리나라 인구 이상을 팔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제성이 이제 가장 큰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히 이제 이쪽에 나오는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TVC 같은 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이 불충분한 거죠. 그리고 TVC도 조금 나오다 말면은 금방 잊어버리는데 계속 프라임 타임에 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경제성 때문에 그쪽으로 간 것도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우리 쪽에서도 실수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그 통신사, 그러니까 핸드폰은 이제 디자인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한데 사실 성능상은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는데 이제 그러니까 보조금이라는 게 되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 제품이랑 차별화가 되는데 그 보조금이 지원될 때가 여러 가지 정책이 돌아요. 근데 그 정책을 먼저 예견하고서 이런 기술에 이런 제품들이 보조금을 받을 거니까 이런 쪽에 맞춰야 되는데 우리나라 영업 방식이라는 게 미국은 좀 달라갖고 우리나라는 많이 물어봐요. 계속 통신사한테. 그러면서 같은 실수를 여러 번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버라이즌이나 어디 뭐 티모바일 가면은 그걸 갖다가 물어보지 않고 계속 교육을 시켜요. 어떤 걸 팔아야 한다고. 아. 그러니까 영업 스타일이 이 산업에 좀 약했던 것 같은 사실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렇게 어떤 그런 어떤 경제적인 지간 이렇게 어떤 금융 지원 같은 거를 네. 기회를 많이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사실 이제 글로벌 컴퍼니이기 때문에 이제 로컬 방식, 네, 그리고 결합. 디자인에 있어서 뭐 아주 실패가 없다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화이트앤골드 레이저를 해서 그 이제 되게 불리한 스펙에서 이제 성공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실패가 컸기 때문에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스타텍 3라는 걸 내놨었는데 이제 제가 한국 돌아와서 첫 제품이었는데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래도 인정받는 디자이너니까 하면서 그 스타텍을 되게 모더나이즈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비틀과 뉴비틀이 있는 것처럼 약간 현대적으로 바꿨는데 그 우리나라에 스타텍 마니아층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기회를 보고 했는데 나중에 그 마니아들이 이제 올린 블로그를 보통 블로그를 체크하거든요. 디자인 나가면은 네. 체크를 해보면 디자인 관련된 게 많이 나오니까요. 네. 근데 읽어보면은 아 나는 마니아고 옛날 스타텍을 원했는데 왜 전지가 아래에 있으며 더 좋은 건데요. 그 다음에 왜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크냐? 왜 위에 디스플레이가 위에 있냐?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옛날 스타텍 그대로 원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레이저를 재탕을 할 때는 레이저 3D 재탕을 할 때는 그 마니아 세그먼트에 대해서 훨씬 이해를 잘하고 있어갖고요. 그거를 다 부품을 바꾸면서 되게 미세하게 그러니까 미묘하게 바꿨어요. 딱 옆에 놓지 않고서 모르게. 그래갖고 오히려 그 마니아층한테 맞는 스타일로 그 외형을 간 다음에 색감만 더 화려하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패를 통해서 얻은 것도 있고요. 그 이제 스타텍 3는 실제로 이제 디자인이 잘 시장에 접수가 안 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3G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 기회를 잘못 판단한 경우도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또 되게 가감 없는 솔직한 답을 해주셨어요. 이제 그런 것도 되게 인사이트 있는 답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매니아층이 딱 있었고 매니아층을 딱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야 되는데 더 좋은 걸 원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원래의 것을 원했더라. 레트로 스타일을 원했던 것 그 같습니다. 오리지널리티를 진짜, 예, 그게 또 디자인의 핵심인 것 같아요. 브랜드 자체의 핵심. 네, 또 한번 질문 있으면 받아볼까요? 아, 네. 사실 그 지금 조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번도 거의 대부분이 디자이너들하고 함께 일해 보신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시고요. 네. 또 그다음에 전부 이제 그 큰 정부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R&D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현업에서 실제로 다 정해진 그런 프레임에서 그것을 소비자들한테 이제 전달하는 과정에 참여를 하시게 되는데 앞으로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아주 3년, 5년 뒤 미래를 보는 일을 할 때 그 소비자나 인간의 미래를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이런 R&D 프로세스에 참여하신다면 R&D의 방향 자체가 많이 바뀌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뭐 기술적으로 두께도 더 두껍고 이것을 단지 패키징만 해야 되는 하다 보면은 기술의 영향은 전혀 미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건데 이런 게 되려면 소위 enabling 테크놀로지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건가 하는 식의 어떤 R&D 프로세스가 바뀌고 지금 적어도 국가 R&D에 쓰고 있는 돈이 한 5조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전혀 이런 다른 분야에 참여가 없이 굉장히 순수하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좀 더 어떤 얼리 스테이지의 기술 개발에 참여한다면 어떻게 될 건가. 그런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 미래지향적이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역할 자체 개입 자체가 이제 그 미국이나 이제 유럽 쪽에서는 이미 이제 이노베이션 센터라는 그런 이름 전제하에요. 이렇게 보통 디자이너가 이제 그 일찍 개입을 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opportunity 플래닝을 할 때 같이 개입을 하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도 이제 그게 사용자 시나리오든 디자인이든 새로운 기술을 응용하는 거든 간에 네. 혁신적인 체험을 추구하기 위해서 보통 같은 모자를 쓰고 개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그렇게
크로스 펑셔널한 팀이 이제 TF가 있고요. 그 TF에서 단계별로 같이 참여를 하되 이렇게 주도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런 다양한 분야가 같은 모자를 쓰고 일할 줄 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훈련이 우리가 산업적으로 안 돼 있는데 그런 이제 비헤이비어가 가장 먼저 훈련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렇게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기술력에 투자하는 예산이 크지만 이제 그거를 기획하는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리고 기획하는 데 있어서 디자이너가 앞단에 들어가면 당연히 좋습니다. 이미 뭐 맥도날드라든지 뭐 전혀 음식점, 뭐 은행 이런 데서도 이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노베이션 센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T모바일도 이노베이션 센터가 따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P&G도 디자인이 그 사업 초기 때 개입을 해서 시나리오 플래닝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 네. 그건 이제 미국 쪽에서 많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실제로 미국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실제로 플래닝을 할 때 디자이너들이 R&D 파트랑 같이 조인을 하면 실제로 결과물도 훨씬 더 좋나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가요. 이제 디자이너가 약간 그 산업에서나 기업에서 약간 왕따에 해당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자꾸만 변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지금 잘 팔리는데 너 왜 또 바꾸려고 그러냐. 왜냐면은 이 제품 잘 나가는데 이 색깔 안 나갔고 이거대로 해야지라는 게 있는데 그 디자이너는 교육받는 게 계속 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정체가 아니라 후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가 그 챌린징하는 에너지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퍼튜니티를 찾을 때는 네. 되게 좋은 주도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 디자이너가 갖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프로블럼 솔빙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분야랑 공학 쪽이랑 융합을 할 때 이렇게 그 디자이너처럼 생각해라라고 얘기한 게 무엇이냐라 그랬을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도전한다, 변한다. 두 번째는 이제 문제 네, 해결한다. 그러니까는 문제 해결을 즐기라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엔지니어들도 R&D 파트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그게 바로 디자인적인 마인드네요. 네, 박진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전 기획력 부분인데 R&D 이런 개발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했을 때 그런 기획력이 정말로 좀 기초 수준인 것 같아요. 어떤 만약 디자이너를 참여한다고 했을 때도 근데 어떤 디자이너가 참여를 할 것이냐를 봤을 때 사실은 되게 전공 분야랑 이런 세분화를 해서 그런 스펙을 보고 보면 이 사람이 이런 경험이 있느냐 이런 걸로 참여를 주로 아마 참여를 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기획력이란 부분, 전 디자인이란 단어 자체가 저는 이 얘기를 사실 오늘 뭐 끝인사로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디자인이라는 단어 자체는 되게 아직은 불완전한 단어예요. 뭔가 이렇게 결정되어지지 않고 왜냐하면 이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생긴 게 이제 채 100년이 잘 안 된 개념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어떤 기능 자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디자인 분야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서 디자이너들도 못 쫓아갈 정도로 디자인 분야가 막 세분화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야에서, 그런 디자인이라는 개념에서 어떤 디자이너를 이렇게 이 사람이 정말 대학을 무슨 과를 나왔느냐 이걸 가지고 R&D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사실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 자체가 어떤 사람의 인생이나 삶을 건드는 방식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어떠한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그거에 대한 기초적인 이제 개념을 잡아갈 수 있고 그러고 이제 그 단계가 넘어갔을 때 어떤 디자이너가 또 어떤 이때 필요할 사람들을 또 다시 들어오고 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했을 때는 또 다른 이 디자이너는 빠지고 계속 이렇게 살아있는 R&D 기획이 돼야 되는데 한번 이제 TF팀 딱 해가지고 스펙 보고 이제 골라놓으면은 그 방향으로 그냥 끝까지 되든 안 되든 뭐 나와야 된다 약간 이게 성과 위주가 조금 결과적으로는 완전 새로운 뭔가가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오늘 계시지만 너무 본인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어떤 디자인이라는 거에 국한시켜 놓지 마시고 아까 저도 강의할 때 아트라는 개념 자체를 학생들한테 크게 보라고 하듯이 네. 디자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인생 사람의 삶을 같이 가는 어떤 한 방향성에 대한 걸로 보시면은 너무 디자인과 IT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내추럴 앤 아트 진짜 정말 모든 게 또 아트가 될 수 있고 그 아트적인 마인드로 또 기술도 접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두 분이 해주신 이야기가 정말 여기에 계신 그 R&D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디자인과 기술에 융합된 그 마인드, 디자인적인 마인드를 정말 많이 심어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